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진실이 핵심이다 라는 거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새 정치에서 새 사람입니다. 예, 국민의당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4명의 국민의당 중진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찾아가서 약 40분 동안 출마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예.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아달라 이랬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당시 요청한 의원이 전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완전히 본이 바뀌었다.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하룻밤도 제대로 잔 적이 없었다. 예. 원래 새 정치를 기치로 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 주장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하룻밤도 제대로 잔 적이 없다면서 대선 패배 이후에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밤마다 생각나는 것을 메모로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이제는 잘 소통하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예. 당시 자리에 있던 황주영 의원은 지금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라고 뒤에 기자들에게 분위기를 전했고요. 예. 당시 면전에서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 안 전 대표는 꺼진 불이 아니라 꺼진 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면전에서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이제 상당히 좀 감정의 골은 깊어졌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돈 의원의 경우 안철수 전 대표가 인지 부조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 출마를 요청하는 109명의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실체가 없다면서 조작이라는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예.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 국민의당 내분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일각에서는 일부 중진의 탈당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전 대표는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자 계속 설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엠바고 깬 트윗입니다. 예. 예,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56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예. 통화는 오전 8시 54분에 끝났는데 근데 기자들에게 보도 제한, 즉 엠바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몇 시까지 혹은 며칠까지는 보도해 주지 말라. 뭐 이런 오전 거죠. 11시까지였습니다. 예, 예. 통화가 끝난 뒤에도 약 2시간 뒤였는데요. 그런데 이 엠바고가 깨졌는데 엠바고를 깬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 22분쯤 트윗을 날려서 문재인 대통령과 막 통화를 끝냈다. 유엔에서 15대 0으로 대북 제재를 결의해 매우 기쁘고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트윗이 올라오자 예. 청와대에서도 엠바고를 해제했습니다. 예. 예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당시에는 한미 간에 엠바고가 있었는데 백악관에서 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항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건은 미국은 엠바고 자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예. 한쪽에서만 청와대에서만 엠바고를 건 건가요? 예, 국내 기자들에게만 엠바고를 같이 건 건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미국에서 깨면 바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현재 청와대가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브리핑도 잦고 근데 엠바고가 너무 많아서 기자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필요 예. 이상으로 많다는 건데 물론 엠바고가 무리한 속보 경쟁을 막고 또 그 시간까지 보충 취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너무 엠바고를 많이 걸어놓으면 기자들이 이게 엠바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청와대에 묻다가 취재 내용이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출입처에서 기자단한테 이건 몇 시까지 엠바고. 예, 근데 어느 언론사가 그걸 깨면 예. 그 기자단에서 또 자체적으로 징계를 또 의결하잖아요. 기자단에서 징계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해당 출입처에게 앞으로 뭐 이 언론사에는 뭘 해주지 말라라든가. 예. 예전에 뭡니까
그 권위주의 정부가 끝났을 때 아주 예. 예전에 아주 예전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DJ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등이 들어섰을 때 기자단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오가고 예. 심지어 한쪽에선 기자단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요즘 뭐 그런 얘기는 전혀 또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여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기자단이 당시에는 좀 소수 매체 위주였는데 예, 지금 예. 많이 확대가 됐긴 했는데 엠바고 같은 경우는 뭐 징계가 크기 때문에 예, 물론 그건 기자단 자체에서 징계를 하지만요. 예. 근데 너무 많이 걸어놔서 폐가 좀 있다 이런 지적들도 꾸준히 예. 나옵니다. 아무튼 엠바고든 기자단이든 일단 다 있는 거겠죠.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카톡 야근 수당입니다. 예, 예, 오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지난 4일 날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요. 예,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면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면 야근으로 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자 이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예, 오늘도 같은 당 송금주 의원이 비슷한 업무 시간 이외에 카톡 업무 지시 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예, 최근 휴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카톡으로 좀 퇴근 후에 업무 지시를 하지 말자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실제 입법까지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예. 그 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입법은 안 될 것이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실 이전에도 몇 차례 발의가 됐는데 예, 예.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도 안 됐습니다. 우선 이용호 의원이 낸 법안 자체만 놓고 봐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그 업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지 규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예. 법안으로서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이용호 의원도 실제로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카톡 때문에 퇴근을 해도 퇴근한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많자 고용노동부는 카톡 업무 지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실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경우 취임한 뒤에 토요일 카톡을 좀 금지하겠다. 나부터 토요일에 출근 않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예. 제가 기획재정부 중간 간부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토요일 카톡은 많이 줄었다. 대신 일요일 카톡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그런가요?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뭐 혹시 입법이 돼서 뭐 통과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직종의 어떤 그 예외 규정 뭐 이런 예. 거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하긴 하는데 더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무덥겠지만 비 소식도 있습니다. 새벽에는 제주와 전남 중부 내륙에, 오후에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예, 잠시 후 저희들이 소셜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부 기자들이 나와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lames the one before and all of their frustrations come beating on your door. I know that I'm a prisoner to all my father held so dear. I know that I'm a hostage to all his hopes and fears. I just wish I could have told him in the living year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스튜디오에 모니터가 다 나가버려가지고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나가고 있는 거죠? 대답도 없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꺼버렸네. 부전 다 꺼버렸어요 저하고. 듣기가 싫은 모양이죠. 왜 그 부조 오디오가 왜 들락날락하고 정신이 없지? 소셜 라이브 할 때 끈다. 근데 이 모니터는 왜 다 꺼버렸지? 제가 금방 아 그래? 그걸로 끈 거야?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아직도 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뭐 들어올 필요는 없겠지 그죠? 소셜 라이브니까. 근데 괜히 뭐그 평상시하고 좀 다르니까
좀 불편할까봐 아, 예, 예. 고맙습니다. 근무 환경을 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는 부동산 대책 이후에 관련된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중심으로 아 그걸 받았어요? 그 궁금한 점을? 지금 이제 기사 댓글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예. 예. 보유세는 왜 이번에 없는지 예. 또 뭐 그다음에 지정된 어떤 투기 지정된 그 지구는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 그리고 그거 실수요 궁금하죠. 예, 예. 그리고 실수요자라고 하는 어떤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예. 어떤 그 세대들이 그러면 이 대책에 의해서 내가 집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또는 그 대책에 따르면 나는 굉장히 투기 세력을 막겠다고 하는데 나도 예. 규제 대상이 된다.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한번 오늘 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유저 여러분들이 뭐랄까 좀 실용적인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군요. 네,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 한 가지만 질문하고 가죠. 예, 예. 안나경 앵커는 좀 있을 거죠. 네, 잠깐. 예. 그뭐 이제 풍선 효과라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대도시는 많이 뭐 뛰었다. 그래서 저희들 보도에도 부산, 대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갔었는데 거기도 혹시 뭐 예를 들면 정부에서 후속 조치를 강구한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 지금 이런 방침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예, 예. 정부에서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언제든지 예, 투기과열지구나 어느 지역이든, 예. 투기과열 지역이나 투기 지역으로 예.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 앞으로 그럴 만일에 이 가능성이 풍선 있습니다. 효과가 계속 예. 나타나면 뭐이 정권 안에서는 어쨌든 끝까지 집값은 잡겠다고는 의지를 지금 내비쳤으니까요. 아마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계속 추적해서 한다는 예. 의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짧은 소견이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는 사실은 그 지속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걸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자 이태경 기자와 이주찬 기자의 소셜 라이브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경 오랜만입니다. 한달 만에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한 달 만에. 가운데 둘까요? 안 둬도 되나? 6.19 대책 나왔을 때 7월 초에 나오셨었죠? 7월 6일이었어요. 6일, 네. 네, 6일, 네, 6일에 한달 나왔고 만에. 딱 한 달 만에 저희가 나왔죠. 핀셋 규제를 얘기했었죠. 네. 근데 저희도 사실 예상 이렇게 못했죠. 빨리 나오게 될 줄은 예상 그렇죠. 못했어요. 네, 그 다시. 보통 가계 부채 대책이 한 8월 말쯤에 금융당국으로 그렇죠. 나올 줄 알았고 예, 예.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쯤에서 같이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뭐 저희도 계속 보도를 했었고 뭐 이러다 보니 여론이 뭐 일어나다 보니까 뭐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요. 대책을 전혀 예상 내놨고요. 못했고 그리고 또 정말 강력한 대책이라고 초강력 평가를 받고 대책입니다. 있잖아요. 네네. 네. 네네. 거의 뭐 2000 그 노무현 정부 때 갑자기 왜 호민을 그러니까요. 그때 빛이 흐르 이거 아파트 아닌가요? 윤수일의 아파트. 아, 이게 뭐. 네, 아까 예고편에도 저희 그 배경음악에 예상치 않게 아파트를 노래를 깔았더라고요. 뭐 아재 막 이래가면서. 예, 예. 근데 저는 그 노래가 오늘 얘기가 집값, 더군다나 이제 그 네. 아파트와 관련된 얘기라 그래서 아까 그 생각이 나서 불러봤죠. 갑자기 그냥 한번 불러봤습니다.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이따 끝날 때 예.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불러요. 어.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우리 저 안나경 앵커는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아까 잠깐 그 손석희 앵커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선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도 꼽히고 있고 뭐 동작구 이런 동작구요. 데도 예, 예. 좀 오른 데는 많이 올랐는데 네. 우리 왜 빠졌느냐? 그러니까요. 그 그런 옆구리는 데는 왜 들어갔는데 빠졌냐, 이런 그것은 이제 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요. 네. 선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예를 들면서 여기는 조금 올랐네. 그래서 여기는 딱 넣고 여기는 좀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뭐 사람 감정이 들어가는 건 네.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여지를 남겼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여지를 남겼죠. 추가로 네네. 또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거고. 사실 지난번에 소셜 라이브 나왔을 때 두 선배께서 사전에 좀 녹화 영상 녹화를 같은 하고 것도 하고 구성을 좀 바꿔봤었죠. 네, 혹시 오늘도 있나요? 오늘은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 예. 좀 다른 현장에서 방식으로. 현장에서 대신 그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요. 아니 뭐 좀 그거는 기대돼요. 의도 너무 기대돼요.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이주찬 기자는 사실 예전에 저랑 아침 뉴스 할 때 그쵸 아침 뉴스 신입이셨을 때. 이주찬의 예. 이슈 격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노래 제가 불렀어요. 노래까지는 아닌데요. 굉장히 네. 그때 코너가 있었습니다. 예, 이슈 여파라고 네, 그때 같이 재밌는 코너가 진행했었죠. 있었는데
한번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예. 들어가십시오. 이 표현을 방송에서. 네. 페이스북만 되는 거죠. 페이스북만 되는 거야? 네. 의자를 치워야죠. 이게 칠판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8위 부동산 대책에서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저희가 뭐 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가장 궁금해하는 것부터 이제 키워드식으로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파리 네.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지역에서 빠진 지역이네요. 여기는 빠진 지역. 뭐 꼭 여기만 빠진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 곳에서 시청자들이 예. 많이 궁금해하는 지역입니다. 서울의 동작구 그리고 이제 분당 판교 같은 판교가 있는 경우는 성남. 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부산 광역시 네네. 예, 이런 곳들이 왜 빠졌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아까 안나경 앵커에게도 얘기했지만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곳은 이번에 들어간 거고 맞지 않는 곳은 안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 그 상승폭이 컸던 지역 뭐 이런 식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던 거죠. 예를 들면 노원 같은 경우는 노원도 어떤 지역은 구 내에서도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 데도 있고 적게 오른 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평균치를 잡았을 때 그 3개월치 뭐 이런 정도의 평균치를 잡았을 때 평균값보다 훨씬 많이 뛰었던 그 기준치에 해당되는 지역을 이번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맞아요. 되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서울 마포구 같은 지역도 그 지역 안에서 차이가 그렇죠. 커요. 그러니까 염리동이나 아현동, 뭐 공덕동, 예.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망원동, 성산동 이런 데 또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쪽 분들은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왜 투기 무슨 지역이냐. 투기 지역이야 예.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지를 남겨놓은 거고 이거는 또 뭐 앞으로 좀 봐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풍선 효과가 난다면 추가로 더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정된 곳이고요. 네. 근데 하여튼간 이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울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로 맞습니다. 지정이 됐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왜 투기냐? 투기라는 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도박을 할 때 보면은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무슨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뭐 이러면 그렇죠. 1,0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더 뭐 이런 식인데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이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 상승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뭐 많게는 몇십 배까지도 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노리고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거나 아니면 자금을 끌어들여서 들어가고 또 이런 자금들이 모이다 보면 집값 상승이 시너지 나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투기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어떤 지금 그 정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 정상적인 집값이라면은 옆집이 6억에 팔렸다. 그럼 그 옆집은 6억 1,000만 원에 내놓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값은 6억에 내놓으면 그 옆집은 6억 5천. 그래? 6억 5천이야? 그럼 그 윗집은 7억 5천. 이렇게 올라가기 그렇게 때문에 호가를 부르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그것이 이루어지죠. 어떤 그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이 올라갔었던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던 거죠. 거래가 또 됐던 이유는 이른바 갭 투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죠. 예를 들면 5억 원짜리 집인데 전세가 4억 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이었다면 그 계약 기간까지 전세 보증금을 안고 나는 차이 1억만 내면 그 집을 토유를 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이른바 이제 갭 투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났는데 많은 분들이 강서구 또 뭐 저 영등포구, 노원구 이런 데 왜 들어갔어? 이런 데가 왜 투기 지역이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가 최근에 갭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 갭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적은 금액의 집을 인수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원래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팔면 시세 차익이 남고 자기가 있었던 그 갭 투자를 했었던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이어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바로 그냥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내주면 되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시세 차익을 벌었던 게 이른바 갭 투자였는데 이것도 집값 상승의 아주 큰 요인이었었죠. 그러니까 예.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가 있었다면 사실 강북 지역에서는 약간 좀 그 오버스러운 기사일지도 모르지만 대학생 할머니까지도 갭 투자에 나섰다. 그렇죠. 왜냐면 강북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예, 집값이 강남만큼 비싸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평대 아파트가 4억이라면 보통 전세값이 3억 2천, 3천 이러니까 그렇죠. 그럼 7천만 원만 있어도 사실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좀만 이거- 있으면 오르고 네. 그래서 네, 그 네. 투자 금액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네, 바로 네. 그냥 그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이런 구조였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지금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게시판에는 민원이 막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냐면 그런 갭 투자들 민원. 1가구 1주택 갭 투자자들. 나는 내가 무주택자란데 아파트 그냥 한 채 그냥 분양 받아서 한번 요거 남들도 다 하고 사고 팔고 하길래 한 건데 나까지 양도소득세 매기면 어떡하냐. 이런 지금 그러니까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부의 네. 이 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투기 세력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그 집값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때려잡겠다. 이것이 이제 정부의 의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젊은 세층들 아니면 정말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는 뭐 분들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좀 더 그렇죠. 정밀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만은 이해하는데, 네. 근데 과연 무주택자라고 해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집을 샀다가 차익을 얻고 파는 거를 실수요자로 할 거냐? 그렇죠.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냐?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논란 여지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그런 예. 부분은 논란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분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충분히 좀 얘기 좀 더 해봐야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어떤 뭐 관습법이라든지 감정상 네네. 특히 젊은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상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공분을 자아낼 수 있는 관습법은 이런 아닌 것 같아요. 관습법은 아니고. 아, 예, 관습법.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관습법은 최근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무슨 말씀인지 관습법이라고 알죠? 우기는 그렇죠. 우겼을 경우에 예, 관습법이라고 봤을 때 어떤 그 젊은 수요자들 층에서는 공분을 자아낼 수 있다. 그렇죠. 네네네. 좀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네. 세너니 세너니. 여기서 예. 세너니는 누군가요?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 그렇죠. 예, 김영미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장관이신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에 저희 뉴스룸에 출연을 해서 직접 부동산 대책의 취지를 취지와 설명을 앞으로 했어요. 전망 뭐 이런 예. 것들을 얘기했었죠. 그때 이렇게 안내를 맡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어떻습니까? 뭐 직접 말씀을 아, 나눠보니까. 제가 그 전에는 그 국회 출입할 때 민주당을 출입하기도 했었는데. 원래 그때부터 알고 있었나요? 저는 뭐 밥도 한 먹고 좀 네. 안면이 있었지만 네. 뭐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굉장히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인상도 굉장히 쓰면서 그 질의응답도 하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부드러운 면이 많으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그 김 장관을 뭐 칭찬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번 정책에 의해서는 있어서는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런 면을 날 만났을 때 엿볼 수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취임할 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온 첫 번째 부동산 대책도 6.19 부동산 대책. 그때만 해도 흰색 역시, 규제였죠. 예. 흰색 규제여서 그래 뭐 이렇게 뭐 좀 시장 안정을 추구하는구나 싶었는데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죠. 피자 발언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부동산 잡으면 피자 쏘겠다. 근데 뭐 그 피자는 그냥 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마침 기업인들과 대화해서 LG 피자 얘기가 부회장이 나왔어요. 피자 예. 얘기가 나오니까 직원들에게 피자를 자주 삼으로써 사기가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 끝에 그럼 저도 쏘겠다 이랬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도 부동산 얘기를 꺼내서 기업인들과 만나면서 그렇죠. 꺼내서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값 잡으면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나도 피자 쏘겠다라고 한 걸 봤을 때는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정부에서 부동산 값만큼은 말한 대로 계속 말하고 있는 대로 끝까지 잡겠다 뭐 이런 의지는 그렇죠.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실 때만 해도 그냥 전부 다 약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정부 내에서는 파리 부동산 대책의 뼈대가 이미 잡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은 이미 그거를 보고 받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피자 윤곽을 쏘겠다 잡고 자신 있게 있었고요. 말씀하신 네. 거고. 네네네. 다음 다음 키워드 걸어볼까요? 보시죠. 네. 예. 요거는 이제 그래서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나왔다. 그냥 전반적인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그만큼 크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다주택자들에 의한 것이다라는 근거가 되는 근거자료로 거죠. 예. 그러니까 보면은 2014년, 15년, 16년, 17년 2014년 때 박근혜 정부 때죠. 그렇죠? 네. 이때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규제를 다 최경환 풀어주는, 부총리가 LTV DTI 대출 규제, 대표적인 대출 규제죠.
그 한겨울에 여름옷이라면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맞습니다. 예. 그 다주택자 매수 비중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늘었어야 되는데 자주택자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가가 분양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뭐 우인찬 기자가 오늘 기사 오늘 썼죠. 기사 썼는데 그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이 넘는 지금 뭐 아파트들이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고요. 김현미 장관도 얘기했듯이 좀 있으면 이제 그러면 평당 5천만 원에 육박하고 5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 계속 우리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다주택자 그리고 어떤 양도소득세 차이를 노리고 있는 이런 그 투기 세력들 이런 것들을 잡겠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수요자에 대한 거는 좀 더 좀 정교하게 볼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취재를 나갔었는데 그 만난 분이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17평 아파트에 살고 지난해 겨울에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17평이고 1억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내려는데 비하면 굉장히 싼 거죠. 네, 네. 그래서 전세를 구할 수 없어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럼 벌써 생애 첫 주택자가 아니죠.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부부 연소득이 6천만 원이 넘어요. 얼핏 들은 6천만 원이 많아 보이지만 이것이 세금을 내기 전, 그러니까 세전 기준으로 6천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을 넘는 부부들이 꽤 많다. 훨씬 굉장히 많다는 거고,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서울 지역에서 6억 원 이하일 경우, 6억 원 이하일 경우에 이 그러니까 세 가지 지금 조건을 충족해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LTV를 40% 그나마 해주겠다. 그래서 맞죠. 50%까지 10% 늘려준 거죠. 10% 늘려주는 거거든요. 집값에 원래는 40%까지만 대출이 요번 대책으로 되는데 인하면, 예. 실수요자는 50%까지 대출이 50%까지인데 근데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충족을 다 해야 되는데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요분만 하더라도 이 케이스만 해도 벌써 두 가지를 충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근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서울에 집을 사시면 굉장히 빨리 집을 사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 안대로 보면 네. 본인은 벌써 두 가지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제 인천에 서울로 들어갈 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을 때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한 지 몇 년을 떠나서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부 소득이 낮을수록 LTV 적용을 더 해주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 부분은 불이익을 받고 돈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으니까.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어떤 LTV, 그러니까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건데 요것도 좀 더 정교하게 구간을 나눠서 네네네. 뭐 이렇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 목소리도 있죠. 네. 예.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정밀 정밀 타격이냐, 무차별 무차별 폭격이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이번 작품은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다음 날 누가 이 원작자인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제 느낌은 원래 그래요. 원래 예, 그러니까 예. 원래라고 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그렇죠. 설계를 했던. 그러니까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대책에 몇 가지 더 강력한 대책이 추가가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에 실패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5년간 이 기조가 유지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정밀 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보유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유세. 그렇죠. 네네. 그러면 종합세토로 해서 융당폭격을 가한다. 다 잡으려면 그러면 예전에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도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왜 지금 뭐 도입을 안 했다고 지금 취재가 됩니까? 그 제 생각에는 마지막 카드 같아요. 보유세마저 다 써버리면 이번에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 잡혔을 때 그 다음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는 사실은 크게는 재산세, 기본적으로 재산세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비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재산세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증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정권 차원에서는 예.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않다는 국민의 거죠. 세금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네, 네.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미리 세금 세율을 매기겠다 예, 예. 이런 데 어떤 저항도 의식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카드로는 남아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나요? 이번에 이제 이번 대책에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이번 대책의 핵심. 일단 대출 같은 경우 규제. LTV DTI가 서울에서 LTV는 60%, DTI는 50%였는데 이걸 똑같이 40%로 줄였습니다. 40%로 맞춰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한 건, 투기 지역에서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 부부가 있다고 예. 이주찬 기자가 대출을 받았어요. 안산에서 예. 하는 거예요. 안산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샀습니다. 근데 예.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서울 강남에 집을 사겠다고 해서 다시 또 대출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은행에 얘기하면 은행에서는 그러면 안산 집 팔고 오세요. 왜냐하면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한 그러니까 건만 예전 하면 되기 같으면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그 부동산 건을 잡아서 그럴 수 대출을 있었죠. 받아서 네네. 또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세대당 한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대출을 받으면 그 가구, 그러니까 세대는 대출이 안 되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금 규제 볼까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아까 저희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거는 이제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내년 4월부터는 2주택자는 그 집을 팔면은 10%. 양도세 원래 양도세보다 기본세율의 10%를 10%더 부과할 물어야 되고 그리고 삼주택 3주택자 이상은 20%를 포인트 더 물어야 합니다.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았어요. 근데 내가 2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했다. 2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최대 이 기준을 적용하면 3주택자면은 3주택자면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도 60%까지, 예, 그렇죠. 60%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 1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자기는 차익을 8천만 원밖에 8천만 못 원 얻는 거예요. 그래도 8천만 원이 어떤 남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시각에 있는데, 따라서는 그렇죠. 근데 뭐 많이 사실은 뭐 이것저것 빼면 많이 안 남을 거예요. 그리고 3주택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더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3주택자, 있어요. 4주택자, 5주택자에서 좀 근데 더 그거는 세우고 3주택자들이 하는 얘기 아닐까요? 3주택자들 자기랑 그렇죠. 4주택자는 좀 다르게 봐달라.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세원 확보 차원에서는 일리도 있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어떤 재산을 많이 했고 더 많은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의 세율 그리고 또 거기서 나는 양도 차익이 더 많을 때 더 많은 구간을 매긴다. 이것도 어떤 세원 확보 차원에서는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소득세 같은 경우도 소득 구간을 더 촘촘하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것도 좀 남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눠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4월부터 하냐? 지금 당장 아니면 내년 1월부터 하지 않고 그 이유는 김현미 장관이 어제 청와대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집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제 좀 파시라. 팔아. 팔 기간을 주는 겁니다. 내년 근데 좀 4월까지. 그래도 짧게 잡았죠. 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렇게 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동차도 아니고 이게 뭐 개인 그 중고품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은 잡아야 되죠. 최소 6개월은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래서 기간을 내년 준 4월인 것 걸로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근데 하는 걸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이 너무 좋다. 이 집 못 팔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해서 거예요. 임대 사업자 세원을 등록을 밝히고 해서 그럼요. 세금을 내고 정식 임대 사업자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많은 또 세제 혜택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세제 혜택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도하셨는데 몇 프로예요? 7%? 우리나라의 임대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한 비율이 다주택자 중에 7%밖에 안 돼요. 7%. 7%. 7%. 왜 네. 7%냐? 사실은 세원 노출을 꺼리거든요. 세원 노출 꺼린다는 거죠. 예, 그만큼. 내 재산이 드러나는 게 네.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이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주택 우리나라에. 중에는 그렇죠. 다주택자 중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많다. 다주택자- 그리고 이번 대책을 또 피해갈 수 있는 틈새도 있다. 왜냐하면 네네. 그만큼 네. 어떤 대출 한도가 적어지더라도 그럼 내 돈으로 그러면 집을 사서 또 양도세를 물리면 적게 먹고 적게 하겠다. 뭐 적게 먹고 적게 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내 돈으로 투자하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 돈으로 투자하고 예, 예. 내 적게 세금 내서 적게 하겠다. 돈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이런 식의 논리로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글쎄요. 더 근데 촘촘해야 되지 뭐-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본인의 돈이 많아 본인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 추정해 본 건가요? 이런 목소리가 있는 어떤 댓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댓글이요? 있다는 추정인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 집을 정 못 팔겠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등록해라. 근데 등록 안 해. 자발적으로다가 등록하라는 시간을 줬어. 등록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 지금 강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무 등록제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도입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주택자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집을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의 컨셉은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마라. 그렇죠. 뭐 이런 컨셉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갭 투자하지 말라는 건데. 갭 투자, 예. 네. 근데 이 청약 전매 조건도 보면 또 우리 재개발 재건축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사실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합 설립 힘든 인가가 시기죠. 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합원 주의를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전면 금지된 거죠. 조합원 주의 양도를 못 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이주찬 기자한테 집을 팔면은 그렇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합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조합에 가서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네, 현금이 또 실거래가를 다 반영하지 않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분양권 전매를 할 수가 없어요. 전면 금지됐죠. 입주시까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이번에 적어도 확실하게 잡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산 실수요자의 경우 기다려서 들어가는 그 이유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키겠다. 좀 이런 거고. 근데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요번에 어쨌든 오피스텔이요? 갔는데 네. 어떤 뭐 대책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뭐 좀 미미하지 않느냐. 예, 분양권 이렇게. 전매가 들어가고 분양권 전매, 투기 지역 같은 온라인 경우에. 청약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임대료를 벌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그 가격 주택이 안 자체가 들어가고, 크게 예.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주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임대 사업자 등록을 네. 유도하는 이런 방법을 오피스텔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네, 네. 안정화를 위해서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풍선 효과 내지는 유동성이 그쪽으로 또 옮겨가는 이런 그렇죠. 하면 오피스텔 시장도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피스텔에도 이번에 예, 그렇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투명하다. 그렇죠. 네, 이런 거죠. 파리 부동산 대책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네. 집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이다. 거주 목적이다. 네. 그겁니다. 그리고 네.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투자 목적으로 했던 사람 팔 거 빨리 팔시라. 정리할 거 팔거나 쓰시라. 팔기 싫으면 임대사업자로 활동하시라. 등록해서 활동해라. 그렇죠. 정식. 예. 네. 세금 내고 그다음에 과도한 빚을 내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걸 기대해서 과도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는 안정화 시켜줄 테니 참아라. 뭐 이런 것들이 큰 컨셉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사실 그 젊은 분들은 그 청약 통장에 열심히 청약을 해서 적정한 집값인 아파트에 그렇죠?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새 아파트 들어가고 이런 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좀 돼요. 좋죠. 예, 네, 그런 혜택이 많이 정말 생애 첫 주택자라든지 뭐 어떤 뭐 서민 내지는 뭐 젊은 네, 네. 그동안 뭐 무주택자 다가구 다 자녀하고 이런 네, 사람들한테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참 좋은 건데 그러려면 근데 오늘 좀 예. 유찬 기자도 보도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그 민간 택지에 지금 적용이 안 되는데 네. 빨리 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다음 달 정도에는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도 이제 네, 네. 그 규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세부적이기 때문에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얼마 이상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시세를 반영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정밀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될 그렇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분양가 상한제에 지정된 민간 택지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네네네. 네, 이제 좀 유명무실화된 법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민간 택지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하고 정비하겠다 해야지.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정권 초이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정책의 일관성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보는데 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또 바로 우리가 또 네. 지적을 해야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면 좋지만 만약에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내수가 침체되면 침체됐다.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도 분명히 보완책을 가지고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겠다 이런 의지도 갖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건 좀 지켜봐야죠.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 톤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 6월달에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내수가 너무 부동산에 의지하고 있다. 그 의지하고 있는 정도를 좀 낮추자.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세계 경기가 살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행히 좀 살아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수출력 쪽에서. 사실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켜도 부동산에 의지하지 않아도 예, 예. 올해 목표한 3%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아마 정부의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뭐 마지막으로 아까 약속한 대로 이주찬 기자가 아파트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뭐 끝내는 걸로 할까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내게 나를 기다리는 너의 아파트. 이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추가 대책은 없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